딸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혼나는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효와 예를 중시하고 한 집에 살던 시대여서 며느리들이 대부분 시부모를 잘 모시면서 화목하게 살았지요. 헌데 그 시대에도 시아버지를 혼내고 괄시하는 며느리가 있었으니 어떤 사연이길래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시성을 가진 시아버지와 아들 부부 그리고 7살 먹은 손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박노인의 방을 치우다가 벽장 깊은 곳에서 대금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거 대금이잖아? 여기에 숨겨놨네.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때 외출했던 박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대금 버리라고 했는데 벽장에 숨겨놨어요? 에? 며느라, 그게... 내가 미쳐. 그때 아들이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더니 아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그놈의 대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숨겨뒀어요? 예, 이 대금은 네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거다. 할아버지, 조상들, 이젠 지긋지긋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조상들 뜻을 떠받들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 대금만 보면 이가 갈린단 말이에요. 박노인은 아들 부부의 타박을 듣자 앞이 어지러우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노인의 이름은 박병춘이었는데 대대로 대금을 불어오던 집안이었습니다. 병춘이는 어렸을 때 총명해서 주위에서 한자리 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은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로부터 대금을 배우며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병춘이의 부친은 궁중에 있는 장학원에서 대금을 연주하던 악공이었습니다. 장학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국립국악원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악공으로 살았으니 그런대로 가족들은 살만했지요. 부친의 대금 소리는 조선 팔도에서도 최고로 꼽힐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지라 장학원에서도 임금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헌데 그것을 시기한 무리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궁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병천이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병춘아, 백성들의 한과 서름을 달래주는 것으로 대금만한 소리가 없다. 대금은 우리의 소리야. 그러니 소중하게 이어서 절대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부친은 세상을 떠났고 병춘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금을 연주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달래주는 굿판이 벌어지면 악사들과 함께 그 굿판에서 대금을 불어서 한과 시름을 달래주었고 때로는 부잣집의 잔치에 불려가 대금을 연주하고 푼돈을 받아서 연명했습니다. 병춘이는 원래 방랑벽이 있어서 대금을 불며 떠돌다 보니 평안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사는 취진사 댁에 잔치가 있어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금을 불었지요.
그런데 최진사의 외동딸 연화낭자가 그 소리에 이끌려 멀리서 병춘이가 대금 부는 것을 보고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때로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며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그 소리에 그만 푹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거기다가 병춘이의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도 가수 나훈아를 능가할 정도로 준수하니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하낭자와 병춘이는 연정을 품었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는지라 두 사람은 남몰래 만나며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최진사가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에 놀랐지만은 딸이 그토록 살아간다고 하니 깊이 생각한 후에 병춘이를 불러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자네가 대금을 포기한다면 내 사위로 받아들이겠네. 그러나 병춘이는 대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진사는 둘이 만나는 것을 결사 반대했는데 연화 씨가 집을 나와 병춘이와 함께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최진사가 사람을 풀어 그곳까지 찾아와서 연하를 끌고 가 안채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병춘이는 마치 신봉사가 심청이를 키우듯이 안악들에게 젖동량을 하며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진사가 역모에 휘말려 집안이 정물되고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자, 날 사랑한 쥐로 마음만 썩히다가 떠났구려. 잘 가시오, 임자. 병춘이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사는데 젖동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무엇보다 아이는 아녀자가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불며 떠돌았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쯤 병춘이의 아들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품에서 살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는데 그 원인이 아버지가 떠돌며 살아간 것 때문이라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금을 포기하고 최진사의 사위가 되었더라면 제 인생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정도 내팽개치고 떠도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어렵고 서럽게 컸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까지 대금이 뭐라고 저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이 대금을 몰래 불고 싶으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미안하다. 며느리가 저렇게 박노인을 구박하는 것에는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떠돌고 다니다가 남도 지방에서 굿거리를 하는 패거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굿을 하려면 장구하고 징, 해금 등 악사들이 연주를 하는데 가끔 대금도 불 때가 있어서 박노인은 그들 일행과 합류한 다음 대금 연주를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장구를 치는 김노인과 친구가 되었는데 함께 먹고 자면서 풍파를 같이 하니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헌데 김노인에게도 고향에서 자라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보게 병춘이,
나에게도 고향에 어린 딸이 있는데 자네 아들과 함께 엮어주면 어떻겠는가? 그거 좋지. 그러면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크자 두 노인은 아들과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래서 김 노인의 딸은 지금의 박 노인의 며느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아버지가 장구에 빠져서 가난하게 컸다는 생각에 원망을 하며 살았는데 시집도 대금으로 망쳐놓은 집안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니 박 노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친정아버지나 아버님이 그놈의 악기에 빠져서 식구들을 힘들게 한 것이 지긋지긋해요. 이 대금 갖고 가서 버리세요. 다시는 이 집에 들이지 말라고요. 알았다. 박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 소리에 그만 죽어가는 표정으로 대금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래, 이 대금이 그렇게 싫다면 버리겠다. 박 노인이 그렇게 대금을 들어서 숲속으로 멀리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손주인 호남이가 서당에서 오다가 박 노인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에이, 호남이냐? 왜 그 대금을 버리려고 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벽장에서 찾아서 버리라고 했죠? 그게... 안 돼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대금 배울 때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아들은 대금을 싫어했지만 호남이는 할아버지의 대금 부는 소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뒷산에서 할아버지에게 대금 부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호남이는 버리려고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호남아, 하지만... 할아버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대금을 버렸다고 하고요. 저 은행나무 아래에 있는 돌틈에 숨겨놓아요. 에이? 돌틈에 숨겨놓자고? 네, 그리고 저에게 대금을 가르칠 때만 꺼내서 불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 어때요? 그래? 허허, 녀석. 대금이 그렇게 좋아?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해서 박노인과 호남이는 몰래 산속에서 만나 대금을 가르치고 배우며 풀었습니다. 오늘은 뒷산에서 호남이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금을 풀고 있네요. 이 녀석아, 소리가 올라갈 때는 뱃속에 더 힘을 주고 불어야 돼요. 모든 소리는 배심에서 우러나오는 게요. 알았어요. 다시 불어볼게요. 그래, 그거다.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치는구나. 호남아, 아주 잘 불었다. 진짜요? 할아버지, 근데 부탁이 있어요. 서당에서 저희들이 천자문을 뗐다고 며칠 후에 책거리를 한대요. 옛날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은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른들과 유지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 그걸 책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와 친구들도 책거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 우리 호남이가 벌써 천자문을 떼다니 아주 장하구나. 그런데 훈장님께서 행사를 축하해주는 연주를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다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대금 연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서당에 올 텐데 대금을 어떻게 불라는 게야? 아까 물어봤는데 그날 아버지는 김찬봉 댁에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나물 팔러 장에 가야 해서 책거리 행사에 못 오신대요. 그러니까 대금 불어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박노인은 책거리를 하는 날 서당에 갔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멍석이 넓게 깔려있고 학동들과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박노인이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호남이가 북을 치며 추임새를 해주었으니 할아버지와 손주의 합동 공연이라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노인의 대금 소리에 감동받고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호남이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뿌듯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만 아들 부부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서당에서 대금 불었다면서요? 아니, 그 대금 버리라고 했는데 숨겨놓았던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자꾸 속이세요? 내가 미쳐! 여보, 나 속 끓어서 더 이상 못 살아요. 나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당신이 잘난 아버님과 함께 살든가 말든가 하세요. 여보!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 알았다. 내 이제 정말로 다시는 대금을 불지 않으마. 그러면서 박노인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땅에 놓고 옆에 있던 큰 돌덩어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금을 부서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싫다면, 그렇게 날 원망한다면 이제 정말로 대금 부는 것을 끝내마. 아이고 아버지, 절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박노인이 막 돌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호남이가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아까부터 쌀이문 밖에서 부모가 할아버지에게 소리치는 걸 몰래 보고 있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호남아!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저는 누구에게 대금을 배워요! 호남아! 할아버지! 박노인은 호남이의 만류에 그만 호남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며느리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박노인과 호남이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가봤더니 며느리의 오라버니가 와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가 곤장을 맡게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고을 사또께서 굿하는 것을 금지시켰었다. 민심을 흩뜨려 놓는다는 것이 이유였어. 근데 아버지가 굿판에서 장구를 쳤던 것이 발각나서 관하로 끌려갔단다. 그러면 함께 굿을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멀리 떠나서 화를 면했지. 그 말을 들은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노인은 허리를 크게 다쳐서 누워있던 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전에게 들으니까 아버지가 곤장 30대를 맞는다고 하더구나. 아이고. 예? 아이고, 누워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곤장 30대를
맞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버지.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지라 막상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되니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둘도 없는 친구가 죽게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집을 나와 김노인의 고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관하러 가서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또, 소인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면서 사돈지간이옵니다. 사돈은 허리를 다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데 곤장을 맞으면 생명줄을 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청하건대 사돈에게 칠 곤장을 소인에게 쳐주십시오, 사또. 그 시대에는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살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품팔이라는 풍습이었지요. 그러하냐? 알겠다. 여봐라! 이자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시행하라! 예! 병준이, 그러면 안 돼. 자네라도 살아야지. 이보게, 우리는 소리로 맺어진 친구네. 자네가 해를 입으면 나도 살 이유가 없어. 병춘이, 어떠라느냐? 당장 시행하라. 예. 헌데 사또, 소인도 늙은 노인이라 곤장을 맞으면 소인의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소인은 평생 대금을 불며 살아온 인생이라 대금이 목숨과도 같사옵니다. 그래서 정하오니 죽기 전에 대금 한번 불게 해주십시오. 그래? 어려운 청은 아니구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박노인은 괴춤에서 대금을 꺼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낭낭하고 맑은 소리가 관아마당을 매만지더니 점점 고조되고 흥겹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소율이 쫙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그 소리를 듣던 사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사또가 놀랐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0살 때 아버지가 큰 병을 얻었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금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자 대금 악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박노인이 불려와서 대금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친이 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는데 그 후에 신기하게도 몸이 나아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음악 한 곡이 부친을 살리게 된 것이라 사또는 성인이 된 후 대금 연주자를 찾아서 살해를 하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사또는 그때 들었던 대금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헌데 지금 눈앞에서 박노인이 그 곡을 연주하고 있으니 사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대금 연주를 다 마치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혹시 40여 년 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김찬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대금을 분 적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적이 있사옵니다. 어르신, 저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때 어르신이 대금을 연주해줬던 김찬봉의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사또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이구, 이럴 수가.
그러면서 사또는 마루에서 내려와 박노인의 두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저희 아버님은 어르신의 연주를 듣고 몸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인이십니다. 여봐라, 내 방에 큰 술상을 준비하고 어르신과 저 노인을 방으로 모셔라. 예! 그렇게 되자 박노인과 김노인은 뜻밖의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은 사또의 방에 들어가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또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즐거워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대금 연주는 저작거리에서 듣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주상전학교 요청해서 장학원의 악공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도록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장학원의 선생이라니 박노인은 그보다 더한 영광도 없는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부친이 모함으로 쫓겨난 자리에 자기가 다시 가는 것이 되는 거라 뒤늦게 효도를 하는 것에 그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자 사또는 박노인에게 사례로 큰 돈과 각종 귀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노인과 박노인이 집으로 오자 아들 부부는 돈과 폐물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의 대금 연주가 저희 아버지를 살렸다니!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과 폐물들이 정말 사또께서 준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선물도 감지덕진데 아버지가 궁궐로 가시게 됐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음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아버님에게 타박을 했으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관아로 끌려가서 이렇게 복을 갖고 왔으니 내가 사돈떡을 본 거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이 박병춘이라는 분의 집이 아닌가요? 할머니를 본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연화 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연화 아니요? 예, 맞아요. 아이고 임자, 영모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때 저는 사형을 면하고 제주 관아로 끌려가 관노비로 살았어요. 대역죄인이니 도망쳐 나올 수 없어서 40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임금님께서 죄를 면해 주어서 제주도를 떠나 조선 팔도를 다니며 서방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산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구려. 임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이게 꿈이오 생시오. 아버지, 그럼 저분이? 그래, 맞다. 이 사람이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 네가 내 아들이냐? 아이고, 이렇게 잘 컸구나. 어디 한번 만져보자. 어머니!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나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리옵니다. 제가 며느리입니다. 그래, 네가 며느리구나. 아이고, 이렇게 손주도 낳아주고 고생이 많았다.
집안도 살고 임자도 다시 만났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려. 임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예. 이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저 할아버지에게 대금 배워도 돼요? 당연하지. 정말요? 신난다! 원 녀석,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할아버지가 궁궐로 가시기 전에 많이 배워야지. 아버님, 이렇게 기쁜 날에 대금 연주 한 곡 하셔야죠. 그래. 오늘 같은 날 안 볼 수가 없지. 그럼 한번 불어볼까? 그렇게 박노인과 가족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작가 최일남 선생이 쓴 흐르는 북이라는 단편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흐르는 북 소설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적었으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